내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 때면 가끔씩 자기 자신만의 일을 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보통 20% 미만의 청중들이 손을 든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가? 직장인들은 손을 들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가?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장 아마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생각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럼 이런 의문이 바로 들죠. 도대체 그 생각의 질 어떻게 올리는 건데? 오늘 이거에 대해 제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버티기도 어려운 미국 사회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잠재의식을 발견하고 인생을 완전히 다시 세팅해버린 미국 글로벌 컨설팅 기업의 CEO이자 북미권에서 자기개발 분야 스타 작가죠. 브라이언 트레이스의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와 함께합니다. 오로지 당신의 잠재의식만이 당신의 인생을 풀어갈 키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인정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인생을 뒤흔들어 한 단계 높여버리는 단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기로 지금 바로 마음을 먹어라. 그 의사결정은 바로 이것이다. 자유를 원하는 당신이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현재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100% 책임지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당신의 심정은 어떤가? 억울할 수도, 고개를 끄덕일 수도,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혀를 내두를 수도 있다. 스스로 느끼는 자신에 대한 책임감의 정도는 당신이 살아가면서 내릴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 자기 책임을 1에서 10까지의 눈금으로 표시해 보면 가장 높은 10은 완전하게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가장 낮은 1은 일체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 즉 인생의 무책임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 눈금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뉴욕 주립대학교의 정신과 의사 토마스 제즈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정신질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다양한 수준의 무책임만 존재할 뿐이다. 내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 때면 가끔씩 자기 자신만의 일을 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보통 20% 미만의 청중들이 손을 든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가? 직장인들은 손을 들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가? 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커다란 실수는 본인이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현장에서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누가 월급을 주는가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고용하고 있다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 당신 인생에선 우리 모두가 주인인 1인 기업의 대표이다. 모든 분야에서 잘 나가는 3%의 생각을 들여다본 적 있는가? 그들은 자신이 일하는 직장을 자기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1인 기업의 대표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마치 주인인 양 행동한다. 그들은 회사와 동료를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내 것, 나의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조건이나 변명 없이 목표 달성에 기꺼이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어떤 변명도 없이 지금 자신의 모습은 모두 나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야 한다. 세상이 바뀌길 원한다고 어림도 없다. 먼저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 오로지 우리의 생각과 태도만이 행동을 결정하고 그것이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는 매일 언제나 이 잠재의식에 어떤 내용을 스스로 집어넣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에 자신의 생각이 빚어내는 결과를 100%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당신은 커다란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잠재의식을 조종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으며 자아 개념과 성과를 일치시켜 진짜로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 나는 고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 그 어떤 사랑도 평안도 기대할 수 없는 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걸었다. 다시 돌아갈 계획 따윈 추호도 없었다. 때는 한겨울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모텔을 전전하다 겨우 좁은 원룸을 하나 얻어 살게 되었다.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인생의 말로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원룸 구석에 앉아 오늘 현장에서 일하며 주머니에 찔러 넣은 종이 쪼가리 하나와 펜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것저것 생각을 했다. 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답도 없는 물음에 글자로 답을 채워가던 중 문득 깨달은 것이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인생을 살지는 이제는 100%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 아무도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찾아간 서점에서 한 글귀를 보았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를 구하러 와줄 타인이 없음을 알게 될 때 온다. 책을 살 돈이 없어 그대로 베껴온 그 말을 매일매일 되풀이했다.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 이때가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한 바로 그때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당신이 태어난 직후 당신에겐 그 어떤 변명거리도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살아오며 학습한 것들이다. 이 부정적인 것들을 학습하는데 가장 크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부족한 사랑이다. 성격을 형성하는 기간 동안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일생에 걸쳐서 사랑과 관심을 찾아 헤매고 결핍과 갈망, 열등감, 불안을 느낀다. 이 불안은 두려움과 늘 같이 다니는 것이기에 언제나 긴장된 상태를 몰고 온다. 마치 칼슘이 부족하면 구루병이 생겨 다리가 굽어버리는 것처럼 생각의 방향이 늘 굽어져 그것은 인생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굽어진 생각이 행동으로, 말로 드러나는 걸 인생에 대한 무책임이며 변명이며 부정적인 감정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도대체 마땅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자신의 아이에게, 타인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 한마디로 부모의 자아 개념이 높으면 아이도 높고 부모가 낮으면 아이도 낮다. 누군가에게 마땅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에게는 줄 수 있는 사랑이 정확히 그만큼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그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더 이상 없다. 그것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아붓지 말고 자기 운명의 설계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것은 이제는 온전히 당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얀 토끼를 사냥해버리자.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 행복의 비밀이 뒤뜰에 숨겨져 있다고 전해 듣고 행복의 비밀을 찾아 나선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찾으면 그 비밀을 영원히 가질 수 있지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비밀을 찾는 도중 결코 하얀 토끼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은 비밀을 찾으러 갈 때마다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허나 그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 진을 빼면 뺄수록 아이들은 하얀 토끼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행복의 비밀을 찾을 수 없었다. 누구에게나 이런 하얀 토끼가 한 마리씩 있다. 아니, 한 마리면 다행이다. 여러 마리가 인생을 잠식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하얀 토끼는 인생을 명확하고 밝게 살아가려는 당신을 갉아먹는 변명거리 그 자체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아니, 나는 아직 너무 어려. 경험이 없어. 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빚이 너무 많아.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상사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오늘은 이런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니까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하얀 토끼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전념하지 않을 때마다 나타나 당신이 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모든 걸음을 제한한다. 당신을 가로막는 하얀 토끼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그 시절 내가 그랬던 것처럼 흰 종이 위에 써버려라. 그리고는 그 근원의 뿌리를 찾아서 뽑아버리자. 그 변명에 근거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버리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변명을 지어내는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 우리가 왜 그런 것들에 시달리는지 제대로 파헤쳐보자.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은 4가지다. 첫 번째는 합리화, 두 번째는 동일시, 세 번째는 배려의 결여, 네 번째는 원망이다. 타인에게 자신이 왜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었고 왜 화를 낼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며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이다. 자신에게 화를 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도 애를 쓴다. 그런데 여기서 그 모든 걸 멈춰라.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정당화하는
일련의 행동을 모두 중지하고 온갖 이유를 찾아내길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기를 모두 거부해라. 그저 다른 사람이 해온 말이나 행동 때문에 문득 화가 날 때는 측은하게 봐라. 가까운 사람의 이상 행동으로 화가 날 때는 저 사람이 원래는 저러지 않을 텐데 오늘은 어쩐지 힘든 날인가 봅니다 하고 넘기고,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이상하게 해서 화가 날 때는 운전 한번 험하게 하네 하고 웃어 넘기면 그만이다. 스스로 마음속에서 논리를 들이대며 싸우는 당사자가 되길 거부하고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뇌관을 제거하여 그저 멀리 떨어져 바라보는 차분한 구경꾼이 되어 상황을 관망하라. 우리는 마치 그 일의 당사자인 양 생각할 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 그러니 언제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와 상황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연습해야 한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향유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들은 문제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초연한 자세와 객관적인 태도를 갖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 그들은 감정적인 것에 얽히고 사로잡히는 것을 거부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화를 내는데, 이 또한 아까 언급한 마땅한 사랑과 일맥상통한다. 도대체 합당한 대우란 무엇인가? 사람에 따라 그 대우의 정도가 다르고 내가 나를 대우하는 만큼 상대를 대우하는 게 일반적이다. 서로가 생각하는 배려의 수준과 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도무지 상식이라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배려가 당신 주변에 난무한다면 당신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 곳에 스스로 뛰어들어간 것이다.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모두가 다 1 정도의 배려를 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10 정도의 배려를 기대해서 고통스럽다면 그 또한 당신 책임. 혼자 수준을 높여버린 당신을 탓하라. 책임을 져라. 그렇게 모든 원망을 끊어내라.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진다. 마치 그 부정적인 감정과 변명에 연결된 전원이 갑자기 끊긴 것처럼, 전구들의 전원을 뽑은 것처럼 일시에 불이 꺼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제거해서 그 감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합리화하지 않고 그 감정들과 동일시하기를 거부하며 다른 사람의 수준 낮은 배려에 감정 상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변명하지 않고 인생을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똑바로 마주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피어오를 때는 확신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잠재울 수 있다. 사로잡히지 말자. 그냥 내 책임이다. 이 말은 감정의 악순환에서 즉시 벗어나게 해준다. 우리의 생각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린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부정적인 것들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들로 대체함으로써 몰아낼 수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듣고 나면 나보고 그 일에 책임지라는 말 못할걸요? 인정한다. 당신은 아직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들도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딱 잘라 말하면 부정적 감정은 필요 없다. 한때 부정적인 감정도 필요하다는 담론이 나오긴 했으나 지난 내 세월과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았을 때 부정적인 감정은 한 톨도 필요가 없다. 자, 여기 비싸고 멋진 차가 하나 있다. 이 차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그 어떤 문제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생겨 한쪽 앞바퀴의 브레이크가 잠겨 있었다. 당연하게도 그쪽 바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차는 다른 모든 부분이 완벽하다. 오직 앞바퀴 한쪽에만 결함이 생겼을 뿐. 이 차를 출발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차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 계속해서 원을 그리면서 같은 자리를 맴돈다. 아무리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고 핸들을 돌려도 나아가지 못한다. 자, 부정적인 감정, 변명이란 이런 것이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교육을 많이 받아도 그런 것들을 다 갖춰도 안 보이는 부분에 결함을 품고 살면 삶은 헛바퀴를 돈 채
계속 그 자리만 맴돌 뿐이다. 우리는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된다. 내 아내가 심리 상담사가 되고자 사람들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습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 어느 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내담자와 아내를 보며 나는 딱 잘라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물론 아내에겐 큰 꾸중을 들었다. 보다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는데 며칠 후 나타난 문제 당사자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내 말을 듣는 순간 놀라서 원망도 했으나 몇 차례 상담해도 진전이 없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이 왜 자신의 책임인지. 그는 누구도 자신의 상황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을 터. 자, 우리는 무책임과 변명을 끌어내는 부정적인 감정의 토대를 전부 몰아내 버렸다. 그럼에도 삶을 가로막는 변명이 올라온다면 나와 같은 문제나 한계가 있음에도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 라는 물음에 답해보라. 대답이 그렇다면 당신의 변명엔 근거가 없다.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 당신의 변명이 만들어낸 인생의 염증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퍼져 더 나아가려는 당신의 길을 꺾어버리기 전에 그냥 지금 즉시 제거하겠다고 결심해버려라. 이제 변명을 탈출구로 사용하지 마라. 일체의 변명을 중지하고 모든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도 당신이 지금껏 한 모든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다. 내 책임이다. 사로잡히지 말자.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말을 반복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심리치료사가 되기를 자처하라. 종이 한 장을 꺼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나 상황을 번호 붙여 적고 이 일은 내 책임이다.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해 문장을 완성시켜보라. 자신에게 가능한 엄격하고 철저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그 일에 왜 책임이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쓴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글로 쓰면 모든 것들이 선명해진다. 이 연습을 마치고 나면 그것을 시작하기 전보다 자신에게 훨씬 더 긍정적인, 주도적인 느낌이 들어 놀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정신적인 짐을 떨쳐버리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것은 처음으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겁이 나면서도 막상 뛰어내리면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 모든 핑계와 변명에서 벗어나면 갑자기 온 세상에 자신밖에 없는 듯한 외로움과 날 것의 자신의 존재를 새삼 깨닫게 된다. 그 두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 그때부턴 온몸에서 자유를 맛보게 된다. 유일하게 버릴 수 있는 건 타인의 통제라는 사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간 버려왔던 나라는 주체와 마주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느끼는 자부심이 커진다. 이제 온전한 자신 그 자체에게 원하는 것을 마음껏 주어라.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때부터 제대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오로지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는 순간부터 그 거대한 잠재의식을 감당할 힘이 생긴다. 오로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로 한 순간부터 잠재의식이 인생을 풀어갈 것이다. 오로지 그것만이 인생을 바꾸는 길이다. 그리고 이 기적은 생각의 화살표를 외부로부터 나에게로 돌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전투는 항상 자신과의 전투, 그뿐이다. 답은 외부에 있지 않다. 오로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모든 메시지들의 가장 깊은 곳에,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인생을 바꾼 사람들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라는 주제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의식은 엄청난 힘을 지녔다. 당신이 가진 그 모든 힘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잠재의식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당신 눈에 보이는 그 하찮은 힘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가장 강력한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잠재의식 안에 숨겨져 있다. 그러니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어떤 성공한 사람이 이견을 달겠는가.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와 일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내면의 모습에 따라 외면의 모습도 달라진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이 반영된 것뿐이다.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 깊이 확신하는 그것을 실제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 본인이 태어날 땐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아주 면밀히 연구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에게는 이 자신이, 자신의 몸, 그리고 생각, 마음이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대단히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이 믿음 덕분에 대부분 사람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결국에는 손에 쥐어냈다. 그들은 그렇게 종종 주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성취를 이루어냈다. 내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이 일 저 일을 하며 떠돌아다닐 때 내게는 세상 구경 좀 해보자는 생각 외에는 어떠한 삶의 목표도 목적도 없었다. 대다수 사람들처럼 수동적 반응 모드로 살아갔던 것이다.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했고 아무하고나 어울렸다.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일이란 먼 나라 이야기였고 언제나 감정적이었으며 신체적인 요구에 따라 반응하며 살았다. 그리고는 외부 환경에 완벽히 수동적으로만 대응했다.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찔릴 것이다. 사람은 살면서 적어도 진짜 한 번쯤은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라고 정말 한 번쯤은 생각한다. 그런데 이 말의 진짜 뜻을 당신은 아는가? 내가 지금 알고 하고 있는 것이 내 가능성의 한계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능한 부지런하고 낙천적이며 실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다. 심리학, 형이상학을 공부하면서 무의식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줄도 몰랐다. 그러나 행동을 지배하고 성과를 내는 마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걸 공부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인생의 전부라는 걸 깨달았다. 자아 개념. 우리는 오로지 일생을 바쳐 이 자아 개념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아니, 이해하도록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한다. 당신은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믿음 체계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갈수록 나는 진심으로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오감으로 느꼈다. 그리고 나는 결론을 내렸다. 인간의 잠재력을 이해했다. 내가 만약 지금 10% 미만의 잠재력만 사용하고 있다면 나머지 90% 이상은 잠재의식에 잠겨 있을 것이며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하려면 이 엄청난 잠재의식의 보고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어야 한다. 얼마 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무실에는 비서 몇 명이 편지와 법률 서류를 타이핑하고 있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두 중앙 서버에 연결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그 컴퓨터를 약 2년 전에 설치했는데 구입 당시 비용으로 약 1억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처음 설치했을 때는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든 인원에게 컴퓨터 활용법을 교육했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쓰이게 만들었다. 허나 회사를 이전하고 그 비서들이 퇴직하거나 다른 일을 담당하면서 그 일을 새로운 비서들이 대신했는데 그들은 이 컴퓨터의 진짜 기능을 전혀 쓸 줄 몰랐다. 변호사는 말했다. 너무 바빠서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겐 그 방법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 비싸고 성능 좋은 컴퓨터를 정보 처리 아니면 고객 관리 작업에는 전혀 쓰지 못하고 그냥 문서 타이핑하는 용으로만 쓰고 있죠. 그런데 그런 건 훨씬 저렴한 일반 컴퓨터를 사용해도 몇 분이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볼 때마다 안타깝죠. 불행하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자신 안에 그 무한한 컴퓨터를 두고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방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안타까움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잠재의식이라는 성능 좋고 강력한 컴퓨터가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려 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마라. 잠재의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만이 인생의 승패를 가른다. 그러니 하루빨리 이것에 접근해서 지혜롭고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도 모르고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자신이 왜 이것밖에 일을 해내지 못하는지 의아해하지 말아야 한다. 잠재의식만 사용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빨리 움직일 수 있다. 그냥 알아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내가 접시 닦는 일을 할 때 나는 더 오래 일하는 것, 다시 말해 많은 접시를 닦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다 더 오래 일하고 더 힘든 일을 하면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오히려 삶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할 뿐임을 깨달았다. 물리적이고 외부적인 힘을 사용하려 하지 마라. 성공한 사람은 본인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이 잠재의식을 목표의 조준에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해낼 수 있었다. 이런 일련의 깨달음을 얻은 뒤 나는 어디에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삶의 방향을 변화시켰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 공 2개가 있다. 하나는 골프공이고 다른 하나는 농구공이다. 골프공이 농구공 위에 놓여 있다고 상상해보자. 여기서 골프공은 우리의 의식을, 농구공은 잠재의식을 뜻한다. 의식은 컴퓨터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손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 정신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지 결정하는 게 바로 의식이다. 잠재의식은 이렇게 집어넣은 데이터들이 한데 모여 작동하는 일종의 운영체제, 즉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는 자신만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 삶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지 그리는 것, 지향하는 삶의 틀, 모양, 그것에 맞춰진 나의 모습, 이것들이 이 소프트웨어의 형체이며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자아 개념이라 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이 특별한 컴퓨터의 언어가 작동한 결과이고 이 언어를 온전히 이해한 다음에야 우리에게 일어날 그 다음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은 마음을 이끄는 선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식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처리할 수 있으며 결과는 긍정과 부정, 예와 아니요, 둘 중 하나다. 의식은 받아들인 정보를 계속 분석하면서 어떤 것이 이 사람의 자아 개념과 관계가 있고 없는지 최종 결정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을 때 피할까 말까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한다고 하자. 이때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의 잠재의식에 쌓아놓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맞춰진 자아 개념에 따라 별일 아니다 판단하여 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위험하다 판단해서 곧바로 피하는 사람이 생긴다. 의식 수준에서 상황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나 잠재의식에 전달되면 나머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오른발을 움직일지 왼발을 들지 나아갈지 말지와 같은 것들은 우리 신경과 근육이 저절로 서로 협력하여 보완해 자연스럽게 해내는 것이다. 이 일은 정말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잠재의식의 일처리 속도는 의식보다 3만 배 더 빠르다. 즉 잠재의식이란 잠수함의 선장과 같다. 잠수함 안에서는 잔망경을 볼 권한이 없고 오로지 선장만이 밖을 내다볼 수 있다. 선장이 보고 결정한 사항은 즉시 잠수함 전체에 전달되어 잠수함 내 전원은 그에 따라 행동한다. 일을 할 때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 정말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럴 때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선장을 가르쳐서 잠수함의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트는 것, 이것만이 삶의 질을 자연스럽게 올리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잠재의식은 용량이 거의 무한대인 거대한 기억 저장소로 우리에게 일어난 거의 모든 일을 영구적으로 저장한다. 나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의식 수준으로 꺼내지 못했을 뿐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은 모두 이 잠재의식이란 잠수함에 쌓인다. 그러므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면 잠재의식이 아니라 기억을 해내는 의식 쪽에 있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하는 일은 인간의 자아 개념과 일치하는 말과 행동이 툭 튀어나오도록 프로그래밍한 대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생각으로 인생을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이를 일컬어 본능에만 기대어 사는 것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잠재의식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독립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쌓인 데이터에 의지해 그에 걸맞는 식물을 키워낼 뿐이다. 즉 우리가 배운 것, 보고 들은 것, 그 모든 것들을 씨앗이라고 한다면 잠재의식은 비옥한 토양으로 그에 걸맞는 것들이 피어난다.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된다. 그러므로 이 잠재의식은 행동과 감정, 생각, 희망, 욕구에 따라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성실히 싹을 틔울 뿐이다. 잠재의식은 마음에 밭을 뿌리는 식물이 꽃이든 잡초든 가리지 않고 길러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자주 보고 듣는 것대로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잠재의식에겐 과거에 했던 모든 말과 행동에 일치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항상성이 있다. 모든 생각과 행동, 당신의 습관은 잠재의식 안에 안전지대로 형성되어 만약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기존의 행동 패턴을 바꾸려고 하면 이 안전지대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우리의 신체와 정서는 불편해진다. 그렇게 안전지대 안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잠재의식의 가장 큰 힘이다. 직장을 바꾸는 것, 시험을 보는 것,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것, 더욱더 도전적인 과제를 해보는 것 등은 기존 잠재의식에 그려진 안전지대를 벗어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되고 어색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잠재의식은 잘 갈고 닦아진 의식의 명령에 복종할 수도 있다. 해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은 여기서 나온다. 해내는 자는 항상 자신을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내면서 사고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잠재의식이 다시 안전지대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한다, 해냈다는 의식의 명령을 따르도록 만들어서 잠재의식이 안전지대 1이 아닌 또 다른 안전지대 2를 만들어내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격려한다.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익숙한 것이 될 때까지 또 그에 맞는 씨앗을 잠재의식에 뿌리는 것이다. 설사 새로운 안전지대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자체로 분명 가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이 내 인생을 돕게 만드는 비밀이며 당신 스스로 의식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인 것이다. 영업이든 장사든 공부든 인간관계든 여러 분야에서 초기에 어색하고 부족한 느낌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성취감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안전지대 1에만 머무르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본능의 의식을 내맡기는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전투는 항상 자신과의 전투, 그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큰 도전은 과거의 나를 망쳤던 사고와 행동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마음의 법칙이 거주하는 곳 그 자체다. 사람만이 고유한 주파수와 에너지를 내보내는 곳이며 어떤 일이 가능하다고 믿으면 잠재의식은 그것과 관련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인생에 끌어들인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잠재의식은 어떤 일이 가능하다고 진심으로 믿으면 그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인생에 끌어들인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의식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잠재의식은 오로지 자주 보고 듣는 것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주 보고 듣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 의식 수준에서 반짝거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식이 내가 이걸 보고 듣고 있구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자주 보고 듣는 것,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에 끌리는 것, 감정을 투영하는 것이 생긴다면 잠재의식은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 이룰 수 있게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게끔 만들어준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가? 오늘부터 그 수많은 온라인 기사 중에 어떤 것이 눈에 띄는지 확인해보라. 가고 싶은 나라, 여행과 관련된 기사 정보, 사진 등이 유독 눈에 띄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다 잠재의식이 작용하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목표를 정한다는 행위는 잠재의식에게 입력하는 새로운 명령어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말과 보고 듣는 것을 조정해서 잠재의식이 목표에 맞는 것들을 내 삶에 끌고 오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말과 행동을 그에 걸맞는 장소와 때에 맞춰 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더 높은 자아 개념으로, 더 넓은 가능성으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바꿔 나가면 잠재의식은 실제로 더 높은 성취 수준에 걸맞는 새로운 안전지대를 만들어낸다. 집중의 법칙이란 게 있다. 무엇이든 생각을 할수록 자라난다는 법칙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자꾸 생각할수록 그것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해내는 사람은 되도록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말하며 원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도록 자신을 갈고 닦는다. 하물며 기분 나쁜 영상과 음악을 듣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련시킨다. 중요한 건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식의 의심을 당신의 의식 수준에서 딱 잘라 끊어내라. 설령 본심으로는 그 의심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혼잣말로 당연히 할 수 있지. 말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생각을 바꾸려면 반드시 안 좋은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밀어내야 한다는 대체의 법칙이 있는데 못한다는 생각을 밀어내기 위해 나는 부단히도 애를 썼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조정하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정신과 생각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다. 그렇게 안 좋은 걸 밀어내고 원하는 것에만 집중했더니 상황은 알아서 바뀌어 있었다. 생각은 반드시 많이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그 스위치가 탁 전환될 수 있다. 그렇게 잠재의식 속에 담긴 지배적인 생각의 씨앗을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법칙만으로도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마음은, 의식은 결코 비어있지 않다. 항상 무언가로 채워져 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채워 넣을지 늘 고심하고 선택해서 가능한 잠재의식에 해낸다. 잘 살아낸다. 행복하다는 씨앗을 심어줘야 한다. 이 마음의 법칙을 제대로 해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차분해지고 평온해질 수 있다. 아무렴 상황이 좋아도 잠재의식에 쓰레기만 쌓여 있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평온할 날이 없다. 반대로 아무리 외부 상황이 안 좋아도 앞서 말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바라는 바에 집중하고 계속 좋은 씨앗만 뿌려보라. 그 사람은 반드시 상황이 개선됨과 동시에 진정한 평온을 맛볼 수 있다. 그렇다. 답은 외부에 있지 않다. 오로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당면한 문제에 사로잡히기보단 해결할 방법을 고심하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마음을 집중하라. 해결책을 궁리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자, 여기서 자아 개념을 바로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말이 있다. 지금 당장 나는 내가 좋다, 감사하다 라고 말하라. 잠재의식은 당신의 그 말을 명령어로 받아들인다. 그리고는 당신이 과거에 스스로도 모르게 기록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당신의 높은 자부심, 찬란한 앞날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점차 지워나갈 것이다. 그러니 답을 밖에서 찾지 마라. 소름 끼치는 사실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늘 목적이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할 운명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 대저택 초대석에 출연했던 최진석 교수님이 한 말이죠.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이게 없기 때문이다.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 그 반대편에는 크게 힘 안 들이는데도 마음 편안하고 인생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의 저자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비슷한 지능, 배경, 교육,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 항상 이것이 더 확고한 쪽이 이긴다. 이따금도 아니고 항상이다. 심지어 지능, 배경, 교육을 아울러 덜 배우고 덜 가진 쪽이라도 종국에는 이것을 품은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25년간 성공하는 사람을 미치도록 연구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모아 사람만 분석한 결과는 충격이었다. 내가 얻은 결론은 이것이다. 목적을 위한 목표가 곧 성공이고 인생이며 나머지는 다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부차적인 것이다. 즉 성공은 곧 목표이자 목적이며 나머지는 다 주석이다. 누군가의 인생 스토리를 들었을 때 진심으로 대단하다는 경외심이 우러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인생 숙제가 질비했다. 여기서 태어난 이유는 목적이며 이 목적을 위해 늘어놓는 숙제가 바로 목표다. 더 중요한 사실은 태어난 이유와 숙제, 목적과 목표 이 중 하나라도 부재한 사람은 절대로 남들이 말하는 대단하다의 반열에 들지 못했으며 잠깐 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의 차를 두고 그 반열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즉 목적과 목표라는 특징은 필수였던 것이다. 그들에게 목적을 상기하고 목표를 도장 깨게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 이를 닦고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으며 언제나 그것을 설정하고 조정하고 집중했다. 그들은 애초에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했다. 가족끼리 그것을 나누는 것 또한 너무 당연했으며 태어난 자식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찾도록 격려했다. 허나 그들에겐 그리도 당연한 것들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겐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으로 통한다는 것이다. 소름 끼치는 사실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늘 목적이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짧게는 6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공부하는 동안 그 어떤 교육도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아니, 목적의 존재도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이 목적을 모른 채 자신은 이미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안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목적 없이 늘어놓은 목표는 밟으면 바스라지는 낙엽보다도 연약하다. 여기까지 들은 당신의 숨통이 턱 막히며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야기를 더 들어보라. 목적은 몰라도 세워둔 목표가 있을 것이다. 그 목표를 두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맞는가에 답해보라. 그 물음에 맞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면 인생을 아우르는 큰 목적이 없어도 일단은 목표를 이행해도 좋다. 평범한 사람이 태어난 목적을 찾는다는 건 꽤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자신에게 유의미한 눈앞의 목표들을 이뤄나가도록 몸을 일으켜라. 그 과정에서 목적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 실제로 많은 이들이 건강을 위한 단순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좋은 것들을 챙겨 먹으며 갑자기 이런 좋은 걸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목적의식을 발견하고 그것에 인생을 바쳐 성공한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의 목표로 나아가려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라. 그 끝엔 반드시 그에 맞는 답이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목표를 이렇게 세우면 될까요? 라는 식의 타인의 의견을 묻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만이 세울 수 있으며 그것은 한낱 다른 이의 말과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목표와 목적에 대해 20년 이상을 연구한 나조차도 여전히 수정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느끼는데 그 누가 당신의 목표와 목적에 참견을 할 수 있을까? 여기 목표와 목적을 세우는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가운데 정신이 또렷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볼 기회가 없다면
당신의 목표와 목적은 오로지 당신 몫이다. 억만장자 헌트는 목화를 재배하다가 파산한 다음 석유 업계에 뛰어들어 세상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부를 거두었다. 그에게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아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것을 얻는데 지불해야 할 대가를 반드시 정해놓고 그것을 지불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부터 막힌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른다는 말이다. 이건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다. 유일하게 원하는 것을 하려고 태어나서는 그것을 손에 쥐지 못하고 살아간다니. 먹이를 잡지 못하는 짐승의 괴로움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해결책은 끝까지 고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대가라는 씨앗을 뿌리고 필요하다면 하루 종일 그걸 해야 하는데 특이한 건 이 대가를 전액 미리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공은 음식을 먹고 난 뒤 값을 지불하는 음식점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값을 미리 다 지불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의외로 쉽다. 전액을 미리 다 지불했다면 성공은 어느새 당신 앞에 와 있다. 그러므로 이 대가는 철칙이자 움직일 수 없는 인과의 법칙이다. 그러니 성공이 어떻게 우연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저 씨를 뿌렸으니 거두어 들인 것 그뿐이다. 당신의 현재 삶은 지금까지 지불한 값이고 미래의 삶은 지금부터 지불할 값이다. 나는 40대가 훌쩍 넘어서야 비로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때까지 나는 목표라는 건 스포츠, 영업에나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대다수 사람처럼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았다. 대중연설가 지글러의 말을 빌리자면 의미 있는 소수가 아닌 방황하는 다수였던 셈이다. 의미 있는 소수가 되고 난 이후 비로소 안 사실은 충격이었다. 목표를 도장 깨기에 나가는 인생은 사람을 녹초로 만들지 않는다. 목표를 위해서만 살면 매번 사람이 녹초가 되는 것 아니냐며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은 그 반대다. 방황할 때 사람들은 훨씬 힘겨운 인생을 살아낸다. 그러므로 나는 인간의 뇌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목표를 성취하는 쪽으로 이끌어주는 추적세포가 있다는 것. 목표만 입력하면 내 몸이 마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된 것 마냥 목표에서 계속 피드백을 받아 자동으로 코스를 조정하고 알아서 그냥 그 목표대로 가는 것이다. 인생이 난로라면 목표는 기름이고 온몸에 퍼진 따스한 기운은 성취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처럼 방향성을 잃고 떠다니기 때문에 항상 좌초할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지도와 나침반의 안내에 따라 가고자 하는 목적지 항구를 향해 똑바로 순항할 뿐이다. 목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길을 내줘도 우왕좌왕하느라 전진하지 못하는 반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험한 길을 내줘도 그냥 앞으로 간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목표지향적인 유기체다. 목표와 자신이 바라는 최종 결과에 도달해서야 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목적론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의 목적에서 다음 목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세팅되어 있으며 그걸 믿고 그렇게 살기로 정신을 재무장해야 한다. 즉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다. 그러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선 목표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목표만 세워도 반은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이걸 어떻게 확신하냐고? 현재 당신 모습을 보라. 현재 당신의 모습은 과거 당신이 만든 것이며 당신이 한 생각과 선택, 행동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당신이 말이다. 그리하여 지금 내 모습은 과거의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지금 그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보라.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일하거나 다른 사람의 목표를 이뤄주기 위해 일하거나 가장 최선은 다른 사람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목표도 성취하는 것이다. 가슴을 메아리치게 만드는 목표. 이 목표 하나를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몇 년 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성취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 애석하게도 이런 목표를 세운 사람은 소수다. 전 세계적으로 단 3% 미만의 사람만이 목표를 글로 정리하며 주기적으로 읽어서 검토하는 사람은 채 1%도 안 된다. 많은 사람이 목표 설정에 관한 책을 읽고 각종 이야기를 통해 그 중요성을 확인한다. 그런데도 누군가 목표를 명확하게 글로 정리해 보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색한 표정으로 아직 없다고 고백할 것이다. 사실 그들도 안다. 가능한 빨리 가슴에 메아리 치는 목표를 세워야 함을 알지만 철진한 영어 공부 마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뤄지는 자신의 행동이 야속하기만 하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정작 돌아서선 아무 목표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엔 도대체 어떤 걸림돌이 있는 걸까? 사람들을 파고 판 결과 목표를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6가지를 정리했다. 이 6가지 이유 중 자신이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고민해 보는 게 바로 제대로 살고자 하는 날갯짓이다.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해보라. 마침내 당신만의 유니크한 목표가 튀어나올 것이다. 목표가 부재한 삶, 그 가장 큰 이유는 삶에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나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가?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노력은 하지 않는 축에 속한다고 생각드는가? 그것이 바로 삶에 진지하지 않다는 증거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말이 아닌 행동을 보는 것이다. 진실한 가치관과 믿음은 오로지 행동으로만 표현되며 강한 인상을 남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삶을 진지하게 다루는지 내버려 두는지 알 수 있다. 목표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삶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문제다. 목표를 계속 변경하고 폐기하는 나를 보며 목표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세운 목표는 결코 제대로 된 목표일 수 없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거라며 마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못했는지, 왜 발전하지 못했는지 그 핑계를 대느라 인생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써버린다. 이 에너지의 방향을 돌리는 것부터 해야 한다. 이는 목표가 부재한 세 번째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스스로에 대한 죄의식,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목표가 부재한 세 번째 이유다. 정신과 감정의 에너지가 낮고 자존감이 낮아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물과 상황을 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당연히 낙관적인 목표를 세울 수도 없다. 혹시 부정적인 환경에만 노출되어 스스로가 항상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갖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로 일관하고 있진 않은가? 스스로를 깎아내리기에만 바쁜 사람에겐 진지한 미래를 고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럴 땐 결단으로 환경을 바꿔버려야 한다. 목표가 부재한 이유 네 번째가 바로 목표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인데 이것 또한 환경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가족, 친구 등 주변 그 누구와도 목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인생에서 진짜 목적과 목표를 찾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식도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결단으로 끊어내든 바꾸든 환경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대다수가 방향성이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되는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종종 나를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조롱 때문에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해왔다. 그것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온갖 핑계거리로 돌아와 인생을 고달프게 만든다. 그렇게 사람은 언제나 안전한 쪽으로 선택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낮은 성취를 이루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목표와는 점점 더 먼 사람이 된다. 목표가 부재한 다섯 번째 이유, 즉 거절이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럴 땐 목표 지향적인 인생을 살겠다고
마음을 품는 것 자체를 비밀로 하면 그만이다. 사람은 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데,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바로 내뱉는 행위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는 것이다. 인생의 목표를 들이기 어려운 이유, 그 마지막 이유는 가장 다루기 어렵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사람은 안주한다. 그냥 살아간다. 이건 모두 인생의 길목에서 맞닥뜨리는 실패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패가 하는 역할은 단순하다. 성공의 전제 조건인 역할을 하는 것, 그뿐이다. 당신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실패라는 건 없다. 당신이 어떤 시도를 해서 5,000번 이상 고배를 마셨다고 하자. 그 5,000번의 시도는 인생을 잘 풀어가는 방법을 5,000번 찾아 나선 것일 뿐, 오히려 5,000개만큼 성공에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삼진아웃을 당했는가? 그건 이제 안타를 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다. 만약 하루 일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느긋하게 TV를 보는 것이 목표라면 대부분 그것을 달성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와 자립이 목표라면 중도 하차하지 않는 한 빨리 혹은 늦게가 문제일 뿐, 사람은 언젠가 그 목표를 달성한다. 여기서 변수는 설정한 목표를 바꾸느냐, 고수하느냐, 아예 폐기 처분하느냐와 같이 목표 변경일 뿐이다. 우리는 종종 목표를 변경하는데, 이렇게 목표를 변경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욕구다. 즉, 우리를 제약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목표에 반하는 욕구, 그뿐이며 이외에 우리가 하겠다고 한 목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 그것을 얼만큼 원하고 그냥 해내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 마음을 닫고 자신의 가능성을 냉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마음가짐은 꼭 필요하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과거에 겪은 경험이 지금 그 목표를 지켜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룰 무언가의 토대가 된다. 즉각적인 만족만 얻으려는 충돌을 연속적으로 일으키고 있진 않은가. 안타깝게도 대개 사람들은 쉽고 편한 것만 하려는 욕구만 따라가서 하루 24시간 내에 즉각적인 만족을 내는 행동에만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자신을 재무장하고 목표로 샤워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즉각적인 만족 같은 건 사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모든 건 힘의 논리다. 이것보다 그것을 더 원하면 그것은 이것을 눌러버린다. 더 나은 것을 해내려는 욕망이 강할수록 자기 규율과 의지력이 알아서 살아난다. 스스로에 대한 통제는 오로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역피해 의식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행복과 성공을 위해 세상이 무엇인가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쓰디쓴 모든 경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에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살아간다. 그것은 단지 그들을 앞으로 가게 하는 자극일 뿐 그 이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 지금 겪는 어려움도 그 무엇도 다 나를 끌어올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는 느낌은 목적과 가치가 손과 장갑처럼 꼭 맞을 때 나타난다. 가치는 마음속 깊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중요하고 아닌지에 대한 당신만의 기준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을 일삼으며 자기 기만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수렁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주변에 두어라. 이것을 무시한 자기 기만은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무의식에 침투해 내가 나를 스스로 싫어하는 기이한 형태를 만들어낸다. 분리수거를 할 때조차 본인의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내 진실된 목표 앞에 서 있는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다. 목표를 믿고 그것과 일치하는 행동을 선택해 나갈수록 내 안에 신념의 법칙이 작동한다. 그렇게 믿음과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고,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장 긍정적이든 당장 부정적이든 간에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 확신이 생긴 다음에야 사람은 스스로에게 유리한 무언가를 찾아내는 힘을 장착한다. 그러니 항상 머릿속에서 목표를 생각하고 있어 보라. 틀림없이 주위의 목표와 어울리는 사람과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겉으로 보이기에 목표와 무관해 보여도 분명 그 길목을 터주는 아이디어와 기회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외부 세계는 언제나 내부 세계와 일치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니 내부 세계가 목표를 성취하려는 계획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외부 세계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곧 내부 세계의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한다. 노력이 분산되고 시간을 낭비하면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목표가 열어주는 잠재력의 대문을 활짝 열고 그 방향으로만 빠르게 움직여라. 당신은 의미 있는 소수가 될 것인가? 방황하는 다수가 될 것인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